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저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 1-1단원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와 동아시아 중에서도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구상을 위해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였던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을 각각 살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전후처리 과정, 특히 우린 동아시아사니까 패전국인 일본의 전후처리 과정에 대해서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174쪽은 크게 세 부분. 첫 번째 문단은 항복 직후 일본 상황, 두 번째 문단은 냉전으로 인해 변화된 일본 상황, 세 번째 문단은 냉전으로 변화된 한국 상황으로 나뉘는데요. 세 번째, 이제 냉전으로 변화된 한국 상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뤄봤으니 오늘은 요 두 가지 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에 대한 처리 방침이 세계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된 냉전체제 성립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살펴보길 바랄게요. 자, 일본은 이제 패망을 인정을 했죠. 그죠? 그리고 항복문서에 조인하면서 미국의 본격적인 지배를 받게 됩니다. 미군정 시기죠. 그죠? 그래서 도쿄에 꾸려진 그때 당시에 최고 연합사령부의 수장은 메가더가 임명이 되게 돼요. 여기 사진 자료에 나와 있는 이분인데 이 오른쪽 사진은 당시 미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한 히로히토 천황과 메가더 장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당시 히로히토 천황은 자신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안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사진에서 나타나요. 예복을 입고 반듯하게 서 있는 히로히토 천황과 달리 메가더 장군은 흐트러진 셔츠와 두 손을 허리춤에 받치고 편하게 서 있는 이런 어떤 사진을 일본은 사용하기 꺼려했지만 미국은 각 신문사 일본에 이것을 이제 게재하라고 종용하기도 했었죠. 이후 히로히토 천황은 스스로 인간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은 천신의 자손, 나는 현신이다. 나는 이제 살아있는 신이다. 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자신은 상징적인 존재일 뿐 국가는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게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천황제 폐지보다는 히로히토 천황이 존재해서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가지고 일본을 지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일본과 미국의 목적이 맞아떨어지면서 전쟁 후에 개최되었던 국동국제군사재판, 줄여서 도쿄재판이라 불리는 전범, 전쟁 범죄자들의 처벌하는 재판에서 도조 히데키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을 대표한 일본 군부에게만 전쟁의 책임을 묻고 일본 천황은 전범 명단에서 쏙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범 재판에서 이제 상징적이든 실질적이든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천황이 빠진 것 외에도 이제 도쿄 재판은 독일의 나치를 재판했던 니른베르크의 재판과 비교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데요. 아래 자료를 보시면 이제 화면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독일은 전쟁 직후에 이제 이런 고위급 전범은 예외 없이 모두 재판에 회부한 것에 반해서 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을 면제하였고 또 공소시효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없어요. 폐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과 2015년 7년 전이죠, 그죠? 요분이에요, 요분. 유대인 학살을 방조했다라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방관했다는 혐의로 이 노인을 독일 검찰이 직접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제 도쿄 재판 같은 경우에는 도조 히데키 등 특 A 전범 7명을 사형시킨 건 이외에는 대다수의 전범들이 금고형으로 벌금을 내거나 구금된 경우에도 5년 채 지나지 않아 석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아베 신조 총리 있죠. 이 총리의 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징역을 3년을 살고 나와서 정계로 바로 진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기회가 있을 일본의 55년 체제를 수립한 장본이기도 했고 일본의 총리까지 역임하고 퇴임 이후에는 한일국교 정상화에 기여하였다며 대한민국으로부터 1급 훈장까지 수여를 받는 이런 코미디가 연출되게 돼요. 만주국에서 독립군을 이제 때려잡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만주국 수립에 공이 높아서 이제 A급 전범이 됐거든요. 이 사람에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1급 훈장을 수여했다. 되게 이제 우스운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당시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던,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본인이 젊었을 때 기시노부스케를 이제 큰 영웅으로 보고 자랐던 만주 군관학교 출신의 대통령,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에게 이런 이제 훈장을 하사를 했다고 하니까, 또 그 일례에는 기시노부스케를 직접 만났을 때 영광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정도니, 한일 국교 정상화 자체가 이제 한국의 입장이 좀 왜곡되어서 반영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한계가 여기서 느껴지죠, 그죠? 또 이 독일과 일본은 모두 인체 실험을 가했는데요. 이 독일 아우슈비츠에서도 일본 731 부대라고 들어봤죠, 그죠? 여기 지금 없는데 여기 있죠. 요 사람입니다. 이 731 부대도 인체 실험을 자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 자료에 나와 있는 카릴 브란트는 잡혀서 처벌받았지만 끝내 도패했던, 사실 이 사람보다 더 악명이 높았던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요제프 멘겔레.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의 어떤 이제 행적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브라질로 도피해서 수영하다가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아우슈비츠에 들어오는 쌍둥이들 족족 잡아다가 실험 도구로 쓰고, 염색약을 눈알에 주사를 한다든지 여성 수감자를 데려와서 불임치료 연구를 한다든지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체 실험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잡지는 못했지만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한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험이 731 부대라고 해서 만주 지역에 이제 설치되었던 부대에서 발생을 했는데, 731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생화학 무기전을 이제 준비를 해서 패스트균을 양성하고 어떻게 주입해야지 사람이 빨리 죽는가 실험도 했어요. 동상 실험도 해서 몇 도까지 몇 도까지 저하돼야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는지, 또 임산부를 이용한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행이 됐습니다. 당시 생체 실험에 이용된 사람들을 마루타, 일본어로는 통나무라 부르면서 살해를 이제 주도했던 731 부대 책임자가 바로 이시다 시로라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패전 직후에 생체 실험 대상자와 부대 자료 전체를 소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만주를 점령했던 소련이 이제 그 지역을 조사하면서 731 부대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죄를 이제 온천하에 이제 드러냈는데, 메가더가 이 이제 실험 자료를 미국에게 모두 내어주라는 조건으로 그의 죄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시로는 천수를 누렸어요. 그래서 2005년에 공개된 미국 자료에 의하면 실험 자료를 넘겨준 대가로 이시다 시로가 미국으로부터 현재 시가 4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았다고 하니, 지금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의료 강국이 된 것도 이런 의학 자료의 어떤 입수와 영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판이 아무래도 졸속으로 이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또 전범들이 사면 이후에 정치판에 막 뛰어들다 보니까 일본의 보수 우익 정당을 그들이 구성하고, 그 정당 자유당과 민주당을 합쳐서 자유민주당, 자민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죠? 그들이 지금 21세기 이제 일본의 어떤 정권을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 고위급 정치인들에게 과거사 반성이란 자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전범들을 철저히 처벌한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빌리 브란트 총리, 여기 무릎 꿇고 있는 분 보이시죠, 그죠? 그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메르켈 총리까지 늘 독일의 과오에 대해서 반省하는 자세를 보여주며 2차 세계대전의 만행을 저지른 나치와 독일 사람들을 철저히 분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오를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끔 이제 어떻게 보면 반성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내재화된 거죠, 가치가. 그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치인들의 뿌레가 전쟁 범죄자들의 전범에게서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 총리들은 늘 관행적으로 2차 세계대전의 전쟁 범죄자를 배양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부임한 스가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로 부임하기 이전 정치인이었을 때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도 안 바치고 참배도 가지 않았대요.
하지만 이제 일본의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총리 부임 이후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올렸다고 하니 그가 이제 아베 총리처럼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참배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선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런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전후 처리가 된 것은 사실 일본만이 아닙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한국도 그랬죠. 이 한국은 이제 심지어 메가더가 오지도 않았어. 메가더의 부하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메가더는 일본에서 이제 전후 처리한다고 정신 없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후 처리를 했는데 이 한국의 이제 전후 처리 기조가 뭐냐면 현상유지였어요. 현상유지. 현상유지가 뭐야?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what the fuck, 그죠? 그래서 이제 친일파로 이제 구성되어 있던 군대와 경찰 조직이 그대로 이제 운영이 된 거죠. 그리고 친일파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이제 구축한 상태에서 정계까지 진출을 하면서 해방 직후 통과됐던 반민족 행위 처벌법, 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조차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과거 미 군정에서 시작된 가오는 지금 한국과 일본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일들이 뿌리가 되어서 한일 관계가 더욱더 경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쿄 재판과 더불어서 미 군정이 주도로 이제 고친 것이 이제 헌법이 있어요. 이전에는 메이지 헌법, 대일본 제국 헌법을 이제 이렇게 신헌법 체제로 완전히 바꾸게 됐는데요. 이 신헌법은 주된 내용 1조를 한번 보시면 일단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기네요. 1조는 모든 주권은 일본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그 주권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할 것이다. 그리고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명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여러분 구조 한번 볼까요? 구조에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이제 무력은 영구히 포기하겠다. 그리고 육해 공군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겠다. 국가 교정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헌법에 관련 내용을 명시를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헌법의 별명을 평화헌법이라 부른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이런 유화적이었던 이제 일본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전 세계가 냉전 체제로 도입되면서 더 심한 형태로 이제 더 적극적인 형태로 이제 일본 우호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175쪽을 보면 나와 있는 요 지도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요 지도를 보면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했던 나라가 바로 이 소련이죠.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차지하고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도 국공내전에서 장제스가 패하고 마오쩌둥이 승리를 하면서 공산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양분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3차 세계대전으로 충돌하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왜?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냉랭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분위기만 이제 풍기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차가운 전쟁, 콜드워, 냉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시 국제 정세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영국 수상 처칠이 그때 당시 이제 옛날에 독일 나치가 이제 소련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너무 오기 못하는 철의 장벽이다라는 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유럽 사이의 외교적 단절을 이제 철의 장벽이라는 단어로 공표했어. 이게 철의 장벽이죠. 그죠? 화면에 표기하는.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국도 소련처럼 비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고립 정책을 실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주변에서 주계장막이라 표현을 한 거야. 그 정도로 냉전 체제가 가시화되게 되고 또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도 독트린 발표를 통해서 비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게 되면서 이런 냉전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을 가지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대일본 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막강한 미국이라도 여러분 대서양 동쪽에 있는 유럽이나 태평양 이제 서쪽에 있는 일본을 아지
대서양 동쪽에 있는 소련이나 태평양 방향이 헷갈리네요. 어쨌든 소련과 바다 건너 이제 소련과 중국을 모두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미국은 독일, 여기 있는 독일, 유럽은 독일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을 건너 일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활용해서 원격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을 했는데, 먼저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독일과 일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넣으면서 경제를 소생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과 일본이 강대국, 선진국의 대열에 오게 된 건 이런 미국의 픽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선택. 그 다음에 또 한국의 북한의 남침,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목적으로 발발된 6.25 전쟁을 틈타서 일본 평화헌법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이제 육해군 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깨고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경찰 예비대를 조직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군대, 일본의 방위를 스스로 지키는 군대, 자위대로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이죠. 특히 아베 전 총리는 임기 중에 이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에는 개정을 하나 했어. 어떻게? 세계 분쟁 지역에서 자위대가 파병해서 싸울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한 것이죠. 즉 국가 교정권도 인정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평화헌법에서 첫 번째가 군세 보유 안 한다 했죠. 그죠? 두 번째가 교전권 인정 안 한다 안 했는데 했어요. 그죠? 그럼 마지막 남은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 구조의 마지막 포로, 평화헌법 구조 마지막 포로, 자국이 타국과 분쟁으로 나아갈 시 반격은 가능하지만 선제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무력 사용 금지. 요 조항만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베 전 총리가 헌법 이제 구조를 계속 개정하려고 하니까 NHK가 이걸 두고 이제 설문조사를 벌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정되어야 하느냐 하는 목소리는 불과 22%에 불과했고, 대다수 사람들은 모른다, 뭐 관심 없다,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그리고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65%가 이 헌법 구조가 평화헌법의 주요 정신이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일본 전체에 대해서 섣부르게 비난을 많이 해요. 뭐 일본 사람들 나빠, 뭐 니혼진 뭐 이렇게 많이 막 놀리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비난의 타겟을 일본 우경화를 조장하고 있는 보수 우익 세력으로 좁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왜? 이런 건전한 일본의 이제 여론들까지도 모두 매도해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게 될 게 없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일본의 나쁜 사람이 나쁜 것이죠. 그죠? 한국도 마찬가지. 이후 한국은 한참 6.25 전쟁으로 피터지고 있을 1951년 대일 평화 조약 협상,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맺었다 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협정으로 더 알려졌어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면서 전후 처리 과정이 완전히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반공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도 일본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진행이 됐어요. 첫 번째 내용을 볼까요? 일단 일본의 완전한 주권을 승인한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고 세계 무대로 데뷔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한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초안에는 리앙쿠르락스 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도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2주 뒤에, 불과 2주 만에 이제 다시금 발표된 강화 조약 전문에는 이제 이런 독도 내용이 빠진 거죠. 여기 보면은 울릉도까지, 여기 뒤에 독도가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제 빠진 채로 일본의 서명이 이루어졌고,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막 일본의 치열한 외교 전략과 또 미국의 방조하에 이제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쨌든 현재도 일본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우리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한 적이 없다, 울릉도만 반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조문에 없는 거문도, 또 뭐 있어요? 강화도,
이 남해안, 서해안에 있는 수많은 섬들이 다 일본 것이냐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연합군은 이제 모든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즉 일본은 전쟁 피해국에 대해서 이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면죄부를 준 것인데요. 우리 독일도 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설사 전쟁은 일본 수뇌부가 일으킨 것, 그래 뭐 독일의 히틀러가 일으켰으니까 국민들은 죄가 없다. 배상 책임 묻지 말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참가국의 명단을 보세요. 너무 아쉬워요. 이 전쟁으로 피해를 본 나라들의 입장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배상을 포기한다는 말은 누구도 동의해야 돼요. 전쟁의 피해를 입었던 중국, 타이완, 한국, 북한 모두 이것을 동의했을 때야 이것이 정당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전쟁에 이제 피해를 입은 나라의 동의 없이 이제 미국의 이제 주도로 일방적인 청구권 포기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 조문을 들어서 자기네 나라들은 한국에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회복했던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협정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지급한 자금이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이제 일본에 징병된 사람이나 위안부 할머니들도 이제 일본으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이제 함께 미국은 일본 군대를 주둔하기 위해서 이제 미일 안보 조약을 같은 날 체결하게 되는데요. 방공기지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주일 미군 설치가 꼭 필요했어요. 이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 역시 6.25 전쟁 이후에 이 미일 안보 조약을 본뜬 이제 전쟁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들어갔을 거예요. 요것을 이제 거의 비슷해요. 형태가 체결되고 역시 한국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들어봤을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운영비가 너무 미국이 많이 부담을 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은 뭐 무임승차한다, 버스 탄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라 라고 하면서 양국을 당혹하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당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방위비 분담금 비중을 기존 우리 국방비의 2.7%였던 걸 50%로 상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50%, 2%에서 50%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죠. 근데 사실 2.7%도 작은 부분이 아닌 게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은 국내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이 이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서 분담금 협상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한국의 방위금 분담 비중은 13%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상향 조절될 예정인 것 같아요. 역시 사업가 기질 답습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한반도 처리 문제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냉전 상황에서 전개된 열전,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에서 격돌한 세 차례의 전쟁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국공내전, 중국의 국공내전이라든지 한국의 6.25 전쟁, 베트남의 1, 2차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